토요일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얼룩덜경 장판 무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나른하기까지 한 그 시간이 산산조각 난 것은 남편 김태준이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뿐인 집으로. 주인공 서지수는 그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3시간 동안 푹 고아 낸 따끈한 전복죽을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는 그 순간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의 남편 김태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 바싹 붙어선 여자는 기껏해야 2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고가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 오유진은 승리자 특유의 우월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지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우스꽝스러운 광대, 혹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하고 버려질 운명에 처한 낡은 가구처럼 처량했습니다. 김태준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 오유진. 최근 몇 달간 태준이 입에 달고 살던 회사 신입 인턴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싹싹하며 집안도 괜찮다고 칭찬하던 것이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지수는 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에서 한 조각의 죄책감이나 흔들림이라도 찾아내려 애썼지만 그곳에는 잔인할 정도의 태연함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사포로 문지른 듯 건조한 목소리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비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을 그의 부모님이 대주었고 대출 이자도 자신이 내고 있다며 지수는 이 집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매일 싸구려 음식이나 만들고 동대문 옷이나 사입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지 않느냐며 지금 지수의 꼴이 완전 아줌마 다 됐다고 거침없이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을 바른 얼음 송곳이 되어 지수의 가장 연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5년 전 지수는 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유수의 외국계 기업 최종 합격도 포기하고 한가한 격리직을 자처했습니다. 새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지 않고 아낀 돈은 모두 그의 체면을 세우고 끝없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아프실 때 친딸보다 더 살뜰히 병간호를 했고, 그가 사업에 실패하고 술주정을 할 때 묵묵히 뒷수습을 하며 생활비를 감당한 것도 지수였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기여도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배신의 고통이 지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죽을 그 파렴치한 남녀에게 끼얹으려 했지만 그 손목은 공중에서 태준에게 단단히 붙잡혔습니다. 그는 뼈가 으스러질 듯 손목을 비틀며 지수에게 목소리를 낮춰 위협했습니다. 유진이 임신했으며 그것도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 박씨, 아니 김씨 집안대를 끊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면 위자료로 1억을 주겠지만 시끄럽게 굴면 한 푼도 못 받고 알몸으로 쫓겨날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들. 3년 전 유산한 후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씨 없는 수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유진이라는 여자가 교태 넘치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지수 언니도 오빠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너무 그러지 말라며 여우처럼 굴었습니다. 태주는 참지 못하고 지수의 손목을 뿌리쳤고 그 힘에 밀려난 지수의 손에서 죽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걸쭉한 죽과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의 지수 인생,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사랑과 헌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다가와 괜찮으냐며 부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경멸과 조롱을 지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다른 여자를 감싸고 도는 남편의 모습을 바닥에 쏟아진 오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극한의 고통에 다다르자 오히려 정신은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욕보이는 짓일 뿐입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몸의 떨림을 억누르며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지만 기억하라고 자신이 김태준을 버리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결혼 전 가져온 낡은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낡은 자개암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밖에서는 두 남녀의 소곤거리는 소리와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더는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설 때 태주는 소파에서 유진에게 귤을 까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1억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당분간 방 얻을 돈은 될 거라고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분유 값이나 하라고. 박씨 집안 핏줄은 귀하니까. 그 말을 남기고 지수는 자신을 올감했던 5년의 지옥 같은 세상을 향해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목적 없이 거리를 걷던 지수에게 시어머니 박 여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지수가 또 남편의 속을 썩였냐며 분수에 넘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악을 썼습니다. 박씨 집안에서 나가면 지수 같은 고아를 누가 받아주겠느냐며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평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라 부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며 그토록 바라시던 손주가 지금 그 아파트에 와 있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갑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남자를 쉽게 믿지 마라. 신분을 너무 일찍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지갑 속에 숨겨둔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매우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화가였던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가족과 의절하고 쓸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비극을 통해 지수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기 전에는 절대 가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지난 5년간 아무리 힘들고 짓밟혀도 지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인내와 헌신은 그들 눈에 나약함과 무능함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번호.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침착하고 공손하며
미세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윤 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회장님, 즉 지수의 외할머니께서 임종 전에 반드시 지수 아가씨의 전화를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지수의 마음은 복잡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집사는 분부만 내리시라며 태하그룹의 모든 자원은 언제든 아가씨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태하그룹.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지수는 내일 오전 9시 강남구청 앞으로 아주 위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단지 시간과 장소만을 말했습니다. 윤 집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원피스를 입고 구청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김태준과 오유진, 시어머니, 박 여사까지 온 가족이 상이라도 받으러 온 듯 들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캐리어를 끈 지수를 보며 얼른 도장이나 찍고 꺼지라고, 청소부나 공사자, 인부 만나면 딱 어울리겠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건붉은 이혼 확인서를 손에 쥔 김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유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들이 구청 문을 나서며 축하 파티를 계획할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절제된 다크 그레이 색상의 헬리콥터 6대가 정확한 대형으로 구청 앞 광장을 향해 하강했습니다. 거대한 강풍의 먼지와 낙엽이 춤을 추었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의 가족도 넋이 나간 채 얼어붙었습니다. 선두 헬리콥터에서 완벽한 검은 정장을 입은 윤 집사가 내려와 성큼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에게 90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의 명을 받들어 댁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순간 광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차, 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목이 졸린 늙은 닭처럼 입을 벌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구청 경비원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분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 태하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것을. 당신들 같은 거짓골들이 진짜 봉황을 보고도 몰라봤다는 것을. 최고 재벌, 유일한 상속녀. 그 단어들은 천둥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서 터져 나갔습니다. 김태준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지수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그들을 발밑에 먼지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행원에게 캐리어를 건네고 윤 집사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상징하는 강철 괴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헬리콥터 문이 닫히며 충격과 후회로 일그러진 바깥 세상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헬기 내부는 호화로웠고 지수는 윤 집사로부터 외할머니가 3년 전 돌아가셨으며 어머니가 가문과 의절한 이유는 할머니가 원했던 강력한 정략 결혼을 피해 가난한 화가였던 아버지와 도피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산맥 깊숙한 곳에 거대한 한옥 대저택 단지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수는 자신의 외삼촌이자 현태하 그룹의 총수인 이강혁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수의 어머니를 닮았지만
너무 초라한 꼴을 하고 있다며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태하 가문의 피를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3가지 시험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3달 안에 그 하찮은 전 남편과 가족을 잇고 시야를 세계로 넓힐 것. 둘째, 그룹 산하 계열사인 초연테크의 신분을 숨기고 말단부터 시작하여 능력을 증명할 것. 셋째, 복수를 하려거든 길거리 아낙네처럼 머리채를 잡지 말고 합법적이고 우아하게 상대가 영원히 제기할 수 없도록 멋지게 처리할 것. 지수는 그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수는 어머니의 유품인 자개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스로가 강해야만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편지와 가문의 비밀스러운 힘을 움직일 수 있는 검은색 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그리고 저 세상의 어머니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운명을 지배할 만큼 강해지겠다고. 다음 월요일, 지수는 평범한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초연테크 마케팅팀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을 견제하는 황 대리의 시기심을 받아내며 묵묵히 기초 업무부터 익혔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부서의 골칫거리였던 대성건설이라는 까다로운 고객을 모두가 기피할 때 황 대리는 신입인 지수에게 그 일을 떠넘겼습니다. 지수는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고 제품을 파는 대신 상대가 고민하던 신뢰 공기,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교류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녀의 다른 접근 방식에 흥미를 느낀 대성건설 담당자는 이례적으로 그녀를 초대했고, 지수는 침착하게 전문적인 질의응답을 마쳐 시범 사용 계약의 물꼬를 텄습니다. 동시에 지수는 윤 집사를 통해 비밀리에 복수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김태준이 다니던 작은 무역회사의 불법 행위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주요 고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유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광고 회사는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에 입찰해서 지수가 내세운 제3의 회사에 밀려 탈락했고, 핵심 인력들이 스카우트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사돈댁의 관계는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능력은 초연테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은하수 팰리스라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상대 책임자가 노골적으로 매물을 요구해왔습니다. 부장은 당황했지만 지수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주는 대신 그 책임자의 비리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그는 즉시 연행되었고 초연테크는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강혁 회장은 지수를 불렀습니다. 그는 처리가 깨끗했다며 지수에게 초연테크의 지분 51%를 양도하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첫 번째 성과이자 더 큰 무기를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초연테크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게 된 지수는 더 과감한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마침 초연테크의 원자재를 납품하던 홍진건자재가 가격 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그곳은 바로 김태준의 회사가 대리 판매권을 가지고 의지하던 유일한 공급처였습니다. 지수는 즉시 홍진건자재의 재무 상태를 파악했고,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으로서 홍진건자재는 김태준의 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과거의 판매 목표
미달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을 잃고 빚더미에 오른 김태준의 회사는 보름 만에 파산했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지수는 태하그룹의 막대한 예금력을 이용해 은행을 압박했습니다. 실업자가 된 김태준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은행은 즉시 대출금 전액 조기 상환을 요구하며 집을 압류했습니다. 지수는 한편으로 잠재적 구매자로 위장한 직원을 보내 집을 비싸게 사줄 것처럼 희망을 주었다가 그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자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 시가보다 20%나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사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태준과 오유진, 박 여사는 결국 박 여사의 18평, 남짓한 낡고 비좁은 구도심 아파트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자 가정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긴 남편을 탓하는 오유진과 며느리를 구박하는 박 여사, 그리고 무능력한 자신을 비관하는 김태준 사이의 다툼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복수의 활용점정은 서울 상공회의소 자선 디너 파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초연테크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지수는 발렌티노의 검은색 드레스와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세트로 무장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에서 내린 그녀는 모든 명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수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가장 싼 방청권을 구해 참석한 박 여사와 남루한 정장 차림의 김태준, 만삭의 오유진은 구석에서 그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았습니다. 자선 경매가 시작되고 지수는 조선 백자 청화병이 나오자 조용히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10억 원을 불렀습니다. 장례는 술렁였고 병은 그녀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이 작은 정성 외에 초연테크의 이름으로 500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여 저소득층 의료와 교육을 위한 특별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10억짜리 병, 500억 원의 기부. 그 숫자는 방청석의 세 사람에게 파멸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테라스에 나간 지수에게 김태준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자신이 잘못했다며 미친놈이었다며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니 손가락 사이로 조금만 흘려달라고, 아내와 늙은 어머니를 생각해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감히 용서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들 가족 전부를 합쳐도 오늘 낙찰받은 병값도 안 되는데 왜 도와야 하냐고,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은 당연한 벌이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등 뒤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연회장 입구에서는 박 여사와 오유진이 소란을 피우다 경비원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지수가 인수한 홍진건자재의 과거 서류를 검토하던 법무팀이 김태준이 과거 홍진의 자금을 횡령했던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이 자료를 익명으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태준은 업무상 횡령죄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 여사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오유진은 충격으로 조산하여 허약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수는 그들이 당장 죽지 않을 만큼의 초기 병원비만 익명으로 지불했습니다. 살아서 그들이 심은 쓴 열매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태주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오유진은 아이를 버리고 재혼했으며 박 여사는 낡은 아파트에 누워 비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한 지수에게 이강혁 회장은 그룹 해외 사업부 부사장 자리를 맡겼고 마침내 태하 그룹 핵심 지주 회사의 지분을 넘기며 그녀를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했습니다. 달빛 아래 본가 정원에 선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그 뼈아픈 상처는 자신을 단련시키는 불꽃이었으며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바로 재벌이었고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서장을 썼을 뿐이었습니다.